난 그렇게 살지 않았다. 집권 여당 홈페이지 대문에 한명숙 전 총리의 사진과 문구가 걸려 있습니다. 네, 어제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총리, 그런데 여당 내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주장하면서 정치권의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사건의 실체를 성시호 앵커가 소개를 먼저 해드립니다. 지난 2007년 한명숙 전 총리가 한만호 전 대표에게서 경선 비용 명목으로 3번에 걸쳐서 9억 원을 받았다. 검찰은 7년 전 이런 혐의로 한 전 총리를 재판에 넘깁니다. 그런데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시작됩니다. 쟁점은 한만호 씨의 진술. 검찰에서는 돈을 줬다고 자백했는데 법원에서는 진술이 달라진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되는데요. 대법관 13명이 모두 최종 판단에 참여했습니다. 1차로 건넨 3억 원은 이견 없이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1억 원짜리 수표가 한 전 총리 동생의 전세 자금으로 쓰인 점 등 그 정황을 근거로 봤는데요. 나머지 6억 원은 대법관 13명 중 5명이 무죄라고 반대를 했습니다. 네,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희망이 아주 큽니다. 이번 사건은 돈을 준 사람도 없고 돈을 받은 사람도 없는 사건입니다. 결국 당시 징역 2년이 확정됐죠. 그런데 한 전 총리가 이 징역 2년을 모두 복역하고 출소하면서 다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함께 선고받은 추징금 8억 8천여만 원에 대한 논란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후보풍 얘기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김복준 교수 자리에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목요일에 네 분이 다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키워드에 소개해드렸던 이현정이니 네. 저 민주당의 홈페이지 대문 사진의 저 한명숙 전 총리 저 의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좀 해봐야 되는지요?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홈페이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 어제 그 한명숙 전 총리의 그 환영식 그 분위기를 가지고 오늘 아마 신문들이 일제히 아마 상당히 비판적인 기사들 많이 썼을 겁니다. 더군다나 아마 진보 언론이라고 하는 쪽에서도 사실 그 여당에서 어떻게 사법부와 검찰을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비판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그런 취지에서 상당히 비판적인 논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여당 홈페이지에 제일 먼저 나오는 측면에 한명숙 총리의 이야기와 함께 당의 공식 논평을 지금 실어놓고 있어요. 실제로 저도 지금 여당 의원들하고 몇 분들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네. 여당 의원들 자체도 상당히 이걸 좀 이해할 수 없다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에서 아무리 한명숙 총리가 여당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또 예전에 친노의 어떤 삼각축 중에 한 명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하더라도 여당 대표가 또 여당이 직접적으로 사법부의 판단 자체를 부정하고 또 검찰의 기소를 비난한다고 그러면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 그럼 과연 앞으로 여당이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약에 대법원에서 무죄가 됐을 경우 아니면 다른 판결이 나왔을 경우에 그럼 여당은 이걸 대법원에도 어떻게 이야기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당내에서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볼다면 지금 오늘 홈페이지에 올린 것은 여당 전체의 뜻이라고 보기에는 제가 볼 때 조금의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훈 박사님은 같이 했다라고 하는데 결국 지난번에는 사법 부정이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앞으로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고쳐나가고 재심하면 되는 것인데요. 저는 이 부분을 짚고 싶습니다. 저는 딱 봤더니 어디에서 나오냐 봤더니만 의정부 교도소에 나오더라고요. 네. 의정부 교도소가 어디냐 하면은 서울에서 가장 가까워서 이른바 범털들의 집합소. 한마디로 수용자 중에 힘 있는 사람이 갑질해서 가는 것이 바로 의정부입니다. 네. 다른 것도 아니고 사실 일반 범죄라고 하면은 저 멀리 있는 지방에 있는 데 있을 텐데 아니나 다를까 전직 총리를 예우해서 이제 의정부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의정부 교도소에 있다고 다 그런. 근데 실제로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더불어서 이번 이 사건 같은 경우 어떠냐 하면은 이게 그 한명숙 전 총리가 이제 국회의원이 돼서 거의 국회의원 지금 거의 다 하도록 5년 1개월 걸쳐서 결국 그 당시에 보수층에서 봤을 때는 사법부가 한명숙 총리를 봐줬다고 할 만큼의 재판이 늘어졌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9억 중에
6억은 본인이 받은 적이 없고 3억은 비서가 받았다고 했는데 비서가 받았는데 어떻게 그 돈이 동생의 전세 자금으로 쓰입니까? 그것이 확실하게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했는 것인데 지금 나와서 떳떳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국민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까는 뭐 얘기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지 아무 그것 없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김현 대변인 무서워서 이 말을 하기가 그러게요. 어려운데 딱 말이죠.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좀 걱정이네요. 김현 대변인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더욱더 제가 네. 걱정이 좀 어떤 되는데, 점이요? 네. 그러니까 아마 당 홈페이지 이 부분도 뭐 당 대변인도 당연히 이제 관여를 해서 아마 올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본인도 아는 사안 사전에 알고 아마 이제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졌을 텐데, 그러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한명숙 전 총리를 살리는 길인지 도와주는 길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본인은 그렇게 이제 물론 이제 무죄라고 주장을 할 수 있죠. 그건 누구라도 사실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사안 자체가 이게 무슨 사상범도 아니고 정치범도 아니고 시국 사건도 아닌 정치자금 사건이란 말입니다. 선거법과 관련한. 예. 그러니까 그런 사건을 왜 이렇게 키우는가.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우리 김성환 평론가도 이제 지적을 했듯이 지금 이제 그걸 자꾸 그 이유를 캐다 보니까 이게 뭔가 정치적인 배경이 있다라고 지금 자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법개혁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결국은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관련해서 지금 이게 적폐다라는 표현까지 지금 나왔단 말입니다. 예. 적폐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면 국회에서 국정조사 하자는 야당 요구도 받아들일 만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정말 그 당시 대법관들이 다 이명박 정부,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일제히 유죄 판결을 내렸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명명백백하게 좀 밝혀라, 차라리. 그게 오히려 당당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뉴스특급 패널 분들의 이념적 성향을 고려해서 적절히 이제 조율도 같이 하고 하는데 오늘은 네 분 다 한 목소리로 좀 비판해서요. 알겠습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보복 논란으로 때 아닌 설전이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한명숙 재판을 한 13분의 대법관이 전원 일치 판결로 유죄 선고를 한 겁니다. 그건 뭡니까? 대법관 13분이라는 분이 법을 자의적으로 법적 판단을 했고 양심과 정의가 마비됐다는 주장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유죄 선고를 한 13분의 대법관은 속된 말로 얘기해서 제정신이 아니다. 또라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전 문재인 대표께서. 네, 이제 급기야 또라이 발언까지 이제 국회에서 나온 상황이고요. 네. 이렇게 되면 사실 여당도 청와대도 다 좋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지만 네. 구치소를 가든 교도소를 가든 다 사람들을 만나보면 다 억울하다 그럽니다. 다 자기는 무죄인데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지금 네. 재판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다 무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원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법원이 있고 또 법원이 1심, 2심, 3심이 있습니다. 또 재심도 있고 나름대로 어떤 본인이 하다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지금 민주적인 사법 질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한 상황에서 물론 한명숙 전 총리가 기여하신 바는 꽤 크죠. 우리나라 민주주의나 여성운동에서 한명숙 총리의 업적을 폄훼하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 그렇지만 아무리 사람들이 억울하더라도 그분이 저지른 여러 가지 어떤 사건 관계는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네. 예. 모든 사람들이 다 억울해하지만 그렇지만 대법원에서까지 일단은 유죄로 판단했다면 우리가 그걸 인정을 해줘야죠. 그런 것이 또 제가 볼 때는 사법개혁이 뭐겠습니까? 사법개혁은 결국 법원의 판단을 국민들이 믿고 따르도록 한다는 게 사법개혁의 핵심적인 내용 아니겠어요? 그렇죠. 국민들이 느끼기에 정말 억울하다. 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건 아니죠. 자,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지금 여당에서 내 사람은 괜찮고 남의 사람은 아니다. 이런 식의 내로남불식의 어떤 사법부에 판단을 한다고 한다면 과연 앞으로의 사법개혁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큰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제 저 법사위에서도 저런 논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당에서도 지금 사법개혁을 하겠다고 한다면 진짜 사법개혁의 목표가 뭔지 우리 편이면 봐주고 네. 남의 편이면 안 봐준다. 이게 사법개혁이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걸 좀 명백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야권은 한명숙 전 총리를 정조준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유관순 열사도 넬슨 만델라 대통령도 아닙니다. 민주화 투사도 독립운동가도 아닙니다. 검은들을 받고 징역형을 살고 나온 사람입니다.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 억울하면
재심을 청구하세요. 억울하면 재심을 청구하라 국민의당의 목소리인데 아까 저희 김현 대변인과의 통화에서도 재심 가능성은 좀 고려하고 있다. 아직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명숙 총리께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명숙 총리가 재심 청구하는 건 그분의 자유입니다. 아니, 그거는 당 차원의 문제는 아니고요. 수선거권이나 이런 거 다 지금 박탈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워낙에 그런 활동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할 것 같기도 하고 안 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건 뭐 본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지금 얘기한 것처럼. 본인의 의지요? 네. 본인이 나는 억울한 부분이 많다. 지금 억울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앞서 설명이 다 나왔던 것처럼 별건 수사 1차로 무죄가 나오니까 2차로 다시 별건 수사를 해가지고 또 다시 그 혐의를 적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부분이 나중에 가가지고 대법원에서 이 유죄가 판결이 난 건데요. 그런 과정으로 보면은 이거 정치적인 어떤 목적으로 그 검찰이 기소한 거 아니야라고 하는 지지자들의 어떤 의심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본인 스스로가 생각할 때도 이건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 대법관 중에서 뭐 8대 5로 지금 갈렸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대법관들의 의견이 8대 5로 갈리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5명의 대법관들이 밝혔던 논리는 당시에 한만호 한신공영 전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중에 1심에서 난 돈 준 적 없다고 말을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진술했던 것과 법정에서 진술했던 거를 비교할 때 검찰에서 진술한 게 항상 우위에 선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 이런 것들을 지금 당시에 대법관들이 5명들의 의견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논란이나 다툼의 소지는 있는데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는 것은 태도는 보여줘야 한다는 게 계속 논란이 되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렇게 그 대법원의 판결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게 된다 그러면 야권한테 맞는 논리를 하나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나중에 가서 유죄 판결 나오면은 이거 문재인 정부 사법부에서 판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홍준표 대표도 지금 이제 그 대법원 판결도 남아있는데 그것도 유죄 판결 나오면 이것도 정치적 보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국정원 지금 다시 국정원과 관련해서 선거 개입 문제 관련해서 수사를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제공해 주는 거나 다름없다. 빌미를 준 거다. 네. 그러니까 이걸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 그 당시엔 굉장히 억울했지만 일단 사법부 판단은 존중한다. 우리 그렇지만 이 5명의 대법관이 다른 의견을 냈던 사안이기 때문에 재심을 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법적 구제를 받고 싶다고 얘기를 해야 논리가 맞는데 네. 그 판단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해버리기 시작하면 오히려 야권한테 훨씬 좋은 논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네. 조심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결과에 좀 승복하는 모습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추징금 8억 8천만 원을 같이 선고받았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그게 환수가 아예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일부는 지금 네. 주입분들이 이제 영치급으로 250만 원을 넣어줬나 봅니다. 네. 그렇게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몰수를 법원에서 했나요? 이제 몰수를 해서 네. 일부 환수를 했고, 근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남편, 본인 명의로 돼 있는 임대차 보증금이 있었는데 이게 1억 5천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몰수를 하려고 했더니만 여기에 대해서 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그게 뭐라고 하냐? 이거는 남편 재산이다라고 하면서 소송을 냈는데 결국은 국가가 이겼죠. 결국 한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총리다 보니까 재산 공개를 할 때는 계속 본인 거다라고 했다가 소송을 하면서 이제서야 이게 남편 거다. 그 말을 믿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해서 법원이 했는데 아직까지도 상당히 많은 그 돈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만약에 이 부분에 돼 있어서 재심을 청구를 해서 무죄를 받는다면은 이 부분도 완전히 안 줘도 되고 가지고 왔는 것도 국가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본인이 억울하다라고 한다고 하면 재심 청구하는 길이 제일 빠른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검찰이 최 변호사님 추징금 8억 8천만 원을 모두 환수한다고 했지만 이렇게 되면은 글쎄요 환수가 사실상 어려운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제 한 전 총리가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따르는 월급이라든가 아니면 나와서 책을 쓴다든가 아니면 관련해 가지고 이제 강연을 한다든가 그거에 따르는 그 수입이 있을 것인데 그 수입을 계속 국고에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과연 이번 그 정권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법무부에서 그 환수를 해갈 것인지 그 부분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한 전 총리가 지금 네. 갖고 계신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아, 그래요?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추징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특히 또 남편분이나 본인분이 현재 경제 활동이 없기 때문에 사실 아마 이제 검찰 쪽에서 그것 때문에 지금 환수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 같은 경우도 다 이제 몰수가 돼서 상당히 옥중에서도 힘들게 좀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환수 자체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한명숙 전 총리 관련된 오랜만의 정치권 뜨거운 이슈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